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대단하죠. 그러나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은 우리가 좀 못한 점이 있고 우리가 또 나은 점도 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어떤 거겠습니까? 역시 부패 문제를 거의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일본의 검찰이 한국 검찰보다 훨씬 더 직무에 충실하다, 깨끗하다. 정치인들 부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우선 단위가 다르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그걸로 끝난다. 일본에서는 정치 부정이 한 번 걸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재기라는 건 없습니다. 재기, 우리가 지금 뭐 7.8기 해가지고 몇 년 전에 감옥에 가더니 갑자기 요새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오래된 그 막부 시절의 전통, 또 봉건 체제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법치 확립, 부패 문제 해결, 지도층의 솔선수범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우수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점에서도 우수하네. 이 자유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지 누가 주는 거 아니다. 이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이것은 무슨 메가드가 준 게 선물한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런 점에서 아마 우리가 그런 점에서 뿌리가 더 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2월 19일 선거를 맡게 됐는데 이 남북한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것이 닥칠 때마다 그 본질을 보면은 비교적 그 분석하는 게 쉬워져요. 뭐 복잡한 거 다 홀리다가 보면은 나무만 보다가 막 숲에서 길을 잃게 되는데 남북한의 본질은 누가 뭐라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남북한은 두 가지 대결이죠. 무장 대결, 이념 대결. 그래서 남북한의 이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놓고 다툽니다. 누가 민족사의 정통 세력이냐, 누가 이단 세력이냐. 두 번째는 삶의 양식, 어떤 식으로 살 거냐, 어떤 제도에서 살 거냐. 그것을 놓고 다투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총 가진 사람, 입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 체제를 건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남북한의 권력 투쟁의 또 핵심은 뭐냐?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결이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결이 아니고 이 대결은 권력투쟁이라고 했는데 이 권력투쟁의 핵심은 쉽게 말하면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유권자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왜냐? 주권을 가진 것은 국민입니다. 남한에서는 주권을 가진 것이 국민이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에요. 당이에요. 당.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의 대결의 핵심은 북한 정권과 남한 국민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중에 특히 유권자들의 대결이에요. 만약 이게 남북한의 대결의 핵심이 북한 정권과 남한 정권의 대결이었다. 이렇다면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아마 접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저것도 다 국민들이 뽑고 갈아치울 수 있는 정권이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좌파정부 10년 동안에도 대한민국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대결이 북한 주민 대 남한 주민의 대결로 가면 이건 통일이 안 됩니다. 주민과 주민 간의 통일이 아니에요. 북한 주민은 아무 힘이 없어요. 김정은 정권만 힘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실력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나중에 가면 북한 주민까지 우리 편으로 돼가지고 이 남북 간의 대결의 본질을 북한 정권 대 남북한 한민족 간의 대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고립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 대북 정책, 우리가 인권운동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총체적 권력 투쟁에서 북한 주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주민이 한편이 되고 남북한 한민족이 그러니까 한민족이 한편이 되고
한 줌도 안 되는 북한 정권 담당자를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구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는 이 헌법이 그냥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은 것 같지만은 민주주의가 크다가 보니까 결국 주권은 국민한테 있구나. 그것을 선거를 통해서 행사함으로써 정권을 결정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금권선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을 썼어요. 그래서 금권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굉장히 줄은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또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금권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신종 부정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에 의한 부정선거예요. 언론의 편향 보도, 언론의 불공정 보도, 언론의 선동 보도에 의한 신종 부정선거가 요새 횡행하고 있습니다. 선동 언론에 의한 부정선거예요. 원천적 부정선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많아요. 첫째, 요새 신문만 보면은, 텔레비전만 보면은,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을 시간 배분이나 지명 배분을 1대1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박근혜한테 구조적으로 불리한 편향 보도입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1대1이 아니죠. 1대1대1이 아니고 뭡니까? 2대1대1이죠. 그럼 여론조사대로 하면은 박근혜 50%, 나머지 둘이 합쳐가지고 50%, 이런 식으로 지명배분을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안철수하고 문재인은 지금 중결승을 안 치렀어요. 단일화라는 중결승을 안 치렀으니까 중결승에서 누가 결승으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근데 박근혜는 결승 진출자이다. 결승 진출자하고 중결승에 아직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시합도 안 한 사람하고 동격을 치고, 이것도 불공정이에요. 세 번째는 이 단일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기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은 대통령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다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국민들한테 대통령 후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막 오늘까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도 내가 후보로 확정되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 단일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컨대 안철수가 빠져버리고 문재인으로 단일화 한다면 지금까지 안철수가 발표한 공약은 뭐가 됩니까? 지금까지 안철수를 보도한 언론은 흑개비를 보고 도깨비를 보고 보도한 거 안 됩니까? 시간 낭비. 이것은 안 돼요. 여기 기준이 정해져야 돼요. 단일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투표일 이전에 60일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후보를 선언한 다음에는 단일화를 못하게 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후보를 선언한다는 것은 국민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끝까지 가야지. 중간에 빠져버린다? 요것은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만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출시를 합니다. 이게 내가 후보라고 출시한 다음에 갑자기 뭐 좀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회수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걸 리콜이라고 그러죠. 리콜을 하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리콜이 하면 반드시 피해자가 생깁니다. 어떤 피해자가 생기느냐. 안철수가 끝까지 갈 거라 보고 지지했던 사람, 그 안철수에 관련된 기사를 읽었던 사람은 다 시간 낭비, 그동안 지면 낭비. 그래서 이인재 씨가 1997년에 신한국당 경선에서 2등하고 나서 탈당해가지고 출마했습니다. 선거법에 그게 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이 하나 만들어졌죠.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이인재법이라고 해요.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은 탈당해서 출마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안철수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선언한 다음에는 단일화는 위법이다라고 이렇게
이게 여기 이제 구조적인 2대1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그래서 문철수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철수. 아니, 그 말이 아주 입에 익어요. 이상하게 문철수라는 말이 자꾸 제가 텔레비전 토론회나, 인터뷰에 나갈 때도 문철수라는 말이 자꾸 나왔어요. 좀 심플합니다만. 왜냐면 한덩어리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문철수 합쳐가지고 뉴스 시간을 50% 2대1로 박근혜를 몰아붙여요. 또 안철수, 문재인이가 계속 박근혜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만 보도를 하면은 박근혜가 2대1로 불려요. 이 구조적 부정성. 두 번째는 한국 언론 보도가 불공정하다. 어떤 구도로 지금 가고 있느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뭘 하나 문제를 딱 제기하면은 좌경 언론이 띄웁니다. 그러면은 조중동 같은 이런 보수 언론도 따라와요. 마지막에는 새누리당이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이슈를 그쪽에서 선점을 해버립니다. 뭐 정수 정확해, 5.16 10월 유신에 대한 사과, 요새 또 난데없이 나온 투표시간 연장, 요게 전부 다 요런 구도로서, 그러니까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되는 언론이 좌경 언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쟁점은 박근혜 씨한테 불리한 것이 주로 쟁점이 돼요. 문재인한테 불리한 것은 수많이 많은데도 잘 쟁점이 안 돼. 막 거의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게 NLL 문제, 또는 노무현이가 뭐 북한 대변인 노릇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발언을 김정일 앞에서 했다는 이 문제가 거의 유일하게 새누리당에서 만들어낸 쟁점이에요. 쟁점입니다. 그다음 묻혀있는 게 많아요. 근데 뭐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 할 때 2003년에 그때 금감원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고 검사를 해. 그때부터 검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검사를 하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사람을 넣어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선처를 하니까, 선처 부탁을 하니까 문재인 씨가 금감원의 그 검사, 부산저축은행 검사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처를 부탁했다. 그 결과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굉장한 비리를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의 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기관 경고로 끝냈다. 그래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그 금융사기를 계속 해가지고 작년에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국가에 약 6조의 불법 대출을 했어요. 6조.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5천만 원 이상을 예금을 해가지고 또 후순위 채권을 써가지고 못 받고 있는 사람이 15,000명. 그 피해액이 한 3천억 된다는 소리도 있고 8천억까지 수천억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방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씨가 설립한 무슨 법무법인 부산이라는 이 법무법인이 바로 그 전화 직후에 부산저축은행과 수임계약을 맺어가지고 최근까지 수임료로 70억을 받았다. 70억. 이 사실 여러분들 잘 신문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 잘 못 보셨죠? 그래서 내가 이 별명을 하나 보지. 167 사건이다. 전화 한 방에 6조의 손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사는 70억 원을 벌었다. 는 의혹입니다. 는 의혹인데 이런 의혹이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그럼 이 70억 원은 알선 수뢰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 단위가 없으면 다르잖아요. 그죠? 6조, 국가가 6조 피해를 보고 피해자가 수천억의 피해자가 또 10,000명을 넘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에 청탁성 전화가, 민정수석의 청탁성 전화가 어떤 원인 제공의 하나로 보인다 하는 이것만 해도 굉장한 사건인데 이걸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일면 머리 기사 그리고 이 9시 뉴스에 한 번도